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다섯 종목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자료를 챙기는 것만 지금 2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고요.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녹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제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종목 수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좀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데 좀 자세히 뭐 저도 좀 보고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어, 시작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저녁 먹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밤 늦은 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영상 신청받아갖고 만들어 드리는 걸 지난주에 하면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이렇게 좀 더 확대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주말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차피 시간이 안 나서 못 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좀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회원님들이 신청해주신 해성 DS, LX 세미콘, 일진 머티리얼즈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ABL 바이오와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두 종목을 좀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자 했지만 약간 차이로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었고요. 일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추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다른 종목을 이제 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들도 되게 좋은 종목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몰랐던 종목을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또 들여다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많이 알게 되고 평소에 뭐 아무리 많아봤자 100종목 관심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종목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좀 맘고생 하시던 분들 어디서 이런 분석을 뭐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니까 어렵게 그 고생들 마음고생들 하시고 있으셨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을 풀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체력전인 것 같아요. 이걸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주에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는 그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면은 지금 아마 밤 12시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내일이 뭐 일요일이니까 그냥 늦더라도 올려드리면 내일 중으로라도 보실 테니까 그냥 올려드리긴 하는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한 4시간 이상 4~5시간 이 영상 만드는데 4시간 이상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지금 다 뭐 좀 줄여도 되고 제가 마음대로 조금 조정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왕에 주말 이용해서 하는 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론 줄이고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 뭐하는 회사인지 먼저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 회사인데요.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회사입니다. 반도체에도 무슨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회로 기판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있고 되게 반도체야말로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해성 DS 무슨 사업을 하는 애들인지 이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데 필요한 패키징 재료이자 구조 재료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을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 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서브스트레이트는 사용되는 원재료에 따라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다시 리드 프레임은 제품 구조의 성형 방법과 가공 방법에 따라서 SLF 또 ELF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요. 그래서 이 해성 DS는
반도체 중에서 이제 이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ELF라는 것 그리고 SLF라는 것에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1위와 세계 5위를 달성하는 세계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시장의 선두주자, 선두권의 주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찾아보면은 리드 프레임의 ELF 세계 시장 순위에서 2018년과 2019년에 해성 DS가 연달아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였던 CWTC라는 회사가 2019년에는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SLF라는 것은 해성 DS가 5위인데 그 4위 CWTC가 2018년도에 11.8% 점유율에서 11.5%로 점유율이 줄었고요. 3위 또 2위 업체들이 또 1위 업체까지가 다 점유율이 줄었는데 해성 DS는 10.7%에서 10.9%로 점유율을 높였고 아마도 그 4위권 이내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니까 리드 프레임의 SLF 그리고 ELF라는 것이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기기 등의 패키징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PC나 서버 모바일 등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성 DS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정과 후공정에 특히 해성 DS가 하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이라는 것에 보면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칩과 외부 회로와의 접속을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거를 해성 DS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부분을 보니까 리드 프레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그래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 이렇게 1996억 정도 한 2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려서 작년 전체 6,553억 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1분기 실적 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1996억인데 작년에 1분기에는 1,374억 원으로 크게 늘었죠. 한 20% 아니죠. 30% 정도 늘었네요. 아니죠. 30,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83억 원인데 작년 1분기 때 101억 원이니까 거의 5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성 DS는 지금 5월 말 공시를 보니까 시설 증설 또 예정이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제조용 기계장치, 건축물 등에 지금 636억 원을 투자하고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21%라는 것. 그래서 지금 창원에다 짓나 봅니다. 밑에 보시면 창원시와 투자 협약 업무 제휴를 했고, 목적은 사업장 공간 효율 증대 및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한 매출 확대 기반을 확대하는 거고, 투자 종료 기간이 2024년 11월 말이니까 내후년까지 공사를 해서 이제 그 매출을 더 늘리는, 생산을 더 늘리는 그런 그 시기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도 보고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 357억 원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53억 원이니까 올해는 영업활동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138억 원을 써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무형자산 역시 작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6천만 원으로 상당히 투자를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의 차입이 이제 좀 늘어나는, 작년에 596억에서 970억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자산
작년에 4,749억에서 5,179억 원으로 조금 늘었는데 올해 영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도 크게 늘지 않았고 재고 자산도 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동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만 한 1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크게 우려스러운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공시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해성 DS가 밑에 보시면 비상장 계열사인 해성 테크놀로지를 합병하기로 했다는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시 보니까 또 그 직전 보고서의 보유가 6.18%에서 이번에 9.29%로 보유를 늘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2분기 보고서입니다. 7월 5일날 공시된 최근 자료인데요. 국민연금이 해성 DS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 때문에 최근에 있는 일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간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조금 그 낙수 효과 같은 게 좀 생기려면은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보면은 한 달 전에 61,800원이었는데 지금 6만 원이니까 주가가 전혀 못 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더라. 수급이 꼬여서 그런데요. 시간을 보니까 100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시초가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봉을 보면은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74,000원대를 찍고 지금 5만원대까지 밀렸다가 54,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2020년 이후에 지금 보면은 그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2021년도 지나고 나서는 121선이 깨진 적이 없이 회색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또 눌림 나오면 121선에서 반등,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올해 4월인가요? 3월인가 한번 121선이 깨졌다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 121선이 깨졌다가 121선 위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121선이 깨졌던 구간이 이렇게 길게 펼쳐놓고 봤을 때는 매수 기회였을 것 같고요. 54,000원, 55,000원대 정도였으면은 충분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였다고 보고 지금도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그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어서 이 정도 가격대에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MACD 보시면 MACD가 지난주에 그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성 DS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면 2분기가 영업이익이 193% 성장, 그리고 3분기도 93% 성장, 4분기도 79% 성장.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성 DS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1분기에 483, 2분기에 536, 3분기에 542억까지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4분기 때 낮아집니다. 536억 원으로. 자, 이 지점이 조금 불안 요소인 것 같고, 제가 선을 길게 그어놓은 이유는 작년 3분기 이후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영업이익이 마지막 4분기에 이제 한번 꺾이는데, 그렇다면 올해 1, 2,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졌으니까 내년은 어떨까 이걸 봐야 되는데, 연간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는 매출액
25%, 영업이익 113%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19% 성장. 작년에 98%, 재작년에 61%에서 성장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후년에 11%. 그래서 아까 해성 DS 생산 설비 늘리는 2024년 말 지나고 2025년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 부분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4분기부터 좀 꺾이더니 내년에도 성장은 하지만 성장세가 작년 올해만큼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업황 개선 상황을 보면서 그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 역시나 회원께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사업을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시스템 IC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제품을 보면은 사업 부문이 반도체 부문으로 딱 돼 있고 시스템 IC 품목도 단일 품목, 그리고 패널 구동 IC 외 제품이 돼 있고 주요 제품이 드라이버 IC 그리고 드라이버 IC 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올해 1분기에 5,851억 원으로 작년 전체 1조 8,988억 원보다는 4분의 1로 딱 나눴을 때 한 개 분기니까 좋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매출액 1분기가 5,850억 원인데 작년에 4,056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죠. 영업이익은 1,279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592억 원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을 1분기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영업 활동을 봤더니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745억 원, 작년에 641억 원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단기 순이익이 972억 원으로 508억 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를 한 게 320억 원, 65억이었던 작년보다 법인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보다 조금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회성 법인세 자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면은 특이한 거 밑에 보시면 유형 자산에 취득해서 이제 91억 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37억 원 이었기 때문에 이 아마도 그러니까 유형 자산 그다음에 그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고하고 이제 밑에 현금 흐름표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먼저 보고 재고하고 유형 자산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자산 부문을 보면은 지금 유동 자산이 좀 늘었죠. 그런데 일단 매출 채권, 제품을 넘기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그 채권을 작년에 1,752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2,543억 원으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재고도 2,011억에서 2,225억 원으로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이. 그리고 유형 자산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 자산이 502억 원에서 591억 원으로 이제 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1분기 때 이제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죠. 그거를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재고를 보니까 재고가 지금 이번 분기 작년 분기 말에 어땠는지 그 상황을 작년 그러니까 전기 말 상황보다 제품은 조금 줄었고 재공품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합계로 했을 때 조금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그 재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도 지금 보면은 토지와 건물과
구축물은 거의 유사한데 기계장치가 많이 늘었고 기타 유형자산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기계장치와 기타 유형자산 두 개인데 밑에 기타 유형자산에는 시설장치, 그 다음에 임차 개량자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시설장치랑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산 시설을 좀 늘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까지 봤고, 부채를 보면은 부채가, 유동부채가 작년에 3,635억 원이었는데 5,130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인데, 그래서 지금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3,721억 원에서 5,321억 원으로 좀 늘었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이렇게 돼 있고, 뭐 매입 채무, 그러니까 매입한 것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매입을 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데, 그게 지금 2,912억이죠. 그리고 작년에 2,134억이었으니까 한 780억 원 정도가 이제 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 878억 원이나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미지급 배당금이 878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주주총회 자료를 보면은 지금 LX 세미콘 작년 보시면 5,400원 배당을 줘요. 3.4%나 줍니다. LX 세미콘도 굉장히 고배당주예요. 그래서 배당금 총액을 보니까 878억 2,722만원, 방금 보셨던 878억 2,722만원이 여기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부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당금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채무, 빚으로, 주주들에 대한 빚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 부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LX 세미콘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지만, 그 고배당주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5,400원, 주당 5,400원씩 주거든요. 이 종목을 뭐 한 주, 뭐 10주, 100주 정도 갖고 있으면은 54만 원, 1000주면 540만 원. 뭐 투자할 만한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배당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 고배당주에 약간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라고 하는 또 전자 집적 회로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60이 아니라 151만 5천 주를 주식을 취득을 하고 267억 원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을 10.93%까지 늘리는, 그래서 왜 하느냐 하고 보니까 기술 및 연구개발 등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LX 세미콘이 텔레칩스라는 회사와 사업 협력을 한다는 것이 5월 17일 날 이제 공시자료로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일단 LX 세미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더라. 외국인이 조금 사다가 금요일날 좀 팔았고요. 한 달 전에 11만원대에서 지금 9만원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 8만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시간에도 100원 올라서 9300원,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 481선 아래까지 빠져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정확하게 2022년 들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도 했을 것 같고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241선의 지지가 나왔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흘러내려서 지금 481선까지 뚫린 상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 매출액이 올해 1분기에 5,800억 원으로 44%, 2분기에 32%, 3분기에 32%, 4분기에 26%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1279억 원이 나왔습니다. 115%가 늘었지만 2분기 때는 1155억 원으로 줄었고요. 3분기 때는 1322억 원으로 늘지만 전년 동기 대비 2.5%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는 여기서 300억 원 정도가 빠지는 1000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꺾이는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걸 연간으로 보니까 매출액은 올해는 작년보다 33%가 늘지만 내년에 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이렇게 해서 4,730억, 28%가 성장하지만 작년에 292%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세가 둔화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텔레칩스 같은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는데 이제 별로 못 가네 하면서 주가가 눌린 건데, 문제는 주가가 눌린 수준이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 전망만 보면은 지금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하반기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쭉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반등이 나올 것이냐, 더 빠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기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해성 DS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던 회사가 실적이 꺾이면서 쭉 빠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처럼 보여요. 저가에 살만한. 근데 사실 다음 분기 내년도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동박이라는 것을 하는 회사, 또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고품질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그래서 2차 전지의 이제 회사들 중에서 탄탄한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소재 부문과 그 다음에 건설 부문의 두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소재 부문에 일렉포일 등 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 17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작년에 5533억 원에 비해서 괜찮은 매출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건설 부문은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 전체 다 합쳐서 올해 1분기에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좋았죠. 작년에 1380억 정도였으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에 215억 원, 작년에 136억 원이었으니까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마이너스 41억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늘었냐 하고 보니까 법인세 납부 3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 8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2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법인세 납부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무활동도 보면은 유상증자를 했었네요. 종속기업에서 유상증자 6,080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재무 상태 보니까 매출 채권도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재고 자산이 1906억 원인데 작년에 1348억 원이었으니까 한 40% 정도가 많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나서 영업을 하고도 그러니까 생산해 놓고도 팔지 않고 놔둔 게 많지 않나 싶고, 유형 자산 약간 늘었고, 투자 뭐 크게 늘어난 건 더 없네요. 그래서 재고가 늘어난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는 유동 부채가 1485억 원에서 1765억 원으로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그런 부채가 늘었는데, 특히 매입 채무 가 1047억 원으로 796억 원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늘은 거죠. 나머지는 크게 바뀌거나 달라진 것이 눈에 띄지 않죠. 예, 그래서 매입 채무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재고 상품이 좀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것을 좀 특이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내 사업 계획을 보니까 5월에 이제 공시한 걸 보니까 유럽 지역의 신규 시장 개척, 그리고 사업 투자 계획으로 유럽 지역의 일렉포일 사업 투자 계획 공유를 위한 투자자 이해 제고하는 제목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일렉포일 사업의 글로벌 마켓 쉐어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 한 5천억 원 정도를 2024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그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지머티리얼즈는 지금 그 매각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계속 공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면은 지금 매각 주관사가 쇼트 리스트라는 곳을 선정을 했고, 롯데케미칼이나 베인캐피탈이 유력하다, 그리고 몸값이 최대 4조 원에 달할 듯, 이런 기사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대상이 밑에 보시면 일진그룹 창업주인 허진규 회장의 차남인 허재명 대표가 보유한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다. 그래서 허 대표는 동박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 공장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베인캐피탈 두 곳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사업에만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롯데 정밀화학을 통해서 또 다른 동박 회사인 솔루스 첨단 소재의 기관 투자가로 참여해 3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렇게. 그래서 롯데케미칼 또는 베인캐피탈, 이 두 그 회사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주주를 보면은 허재명 최대 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3.3%의 요 주식 2,457만 8,512 주를 지금 팔겠다는 겁니다.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인데, 이 기사를 여러 개 보다 보면은 8월 중에 이제 마무리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매각이 8월 달에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롯데케미칼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워낙 괜찮은 회사거든요. 지금 미래 그 전망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2차전지 쪽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아닌가 싶고, 또 일진머티리얼즈 종목으로만 봐도 매각 이슈가 좀 마무리돼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역시나 최근 한 달 사이에 개인만 69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40만 주, 30만 주씩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전 7만 7천 원에서 지금 6만 8천 원으로
뭐 3주 전에 78,000원이었으니까 지금 딱 10,000원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보합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렇게 1년 연봉 일봉을 보면 작년 11월 말에 14만원대 찍었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흘러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48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분명히 인수가 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제 결정이 나면, 다 정해지면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뭐 실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적을 좀 보면요, 2분기에 매출액 2,300억 34% 성장, 3분기에 2,600억 32% 성장, 4분기에 2,800억 58% 성장. 매출이 계속 늘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216억, 2분기 279억, 3분기 344억, 4분기에 376억. 특히 4분기에는 231%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계속 쭉쭉쭉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일봉 그 연간 실적 그 전망치를 보면 올해 매출액 9,700억 원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1,100억 원대에서 내년에 1조 3천억 원대, 내후년에 1조 7천억 원대로 폭발적으로 늘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1,100억 원대, 1,800억 원대, 2,500억 원대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8월이 지나가고 나면, 8월 달에는 매각도 매각이지만 또 2분기 실적도 발표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그 실적 이슈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8월 달부터는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네 번째 종목인데요. 그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인 그라바디라는 것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요, 뭘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기술을 이전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항암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 또 파킨슨 등의 이제 뇌질환 치료제, 뭐 이런 등등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기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BL 바이오가 주력하고 있는 이중 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등의 글로벌 기술 이전 사례,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뭐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 최근에도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로부터 이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당사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술 및 시장의 높은 언맷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한 외형 확대 및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직 이제 이게 충족되지 않았, 이제 어떤 니즈를, 그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이제 뭐 많이 모자란 그런 회사들, 기술이 좀 달리는, 기술력이 딸리는 회사들의 여러 가지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 기술 이전, 얘네들은 그냥 기술 이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그 수익이 28억 7천만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28억 거의 8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전체가 53억 원대니까 1분기 만에 작년의 절반 이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공시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에서 ABL 202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배분, 또 ABL 001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술료 수령 해가지고 콤파스 테라퓨틱스에게 기술 이전된 이중항체 항암제 ABL 001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했다는 기술료 $600만 를
수령할 예정이다 하고 공시가 6월 27일 날 나왔고요. 또 다른 공시 보면은 시스톤 파마스티컬스의 기술 이전된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른 파이프라인 ABL 202의 단계별 마일스톤의 달성에 따른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령 금액은 비공개로 했지만 전체 매출액, 작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을 이전해서 얻는 수익으로 이제 매출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렇다면 뭐 특허라든가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 지적 재산권을 이렇게 보면은 쭉 공시가 아주 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맨 앞에 한 페이지를 캡처한 거고, 맨 마지막 페이지 캡처한 걸 보면 224건의 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도 다양하고 또 내용도 연도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적 재산권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면 기술 이전 실적이 올해 1분기에 28억 원대인데 작년에는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은 그러나 작년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15억 원에서 올해 106억 원으로 적자를 줄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요, 기술을 이전하는 수익을 거두지만 그걸 개발하고 라이선스인 그 기술을 들여오는 이제 그런데 들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큰 거 한 방이 터지지 않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은 아직은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많은 그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745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85억 원에 비해서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늘었는데, 이게 자산과 부채의 증감, 이게 820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산과 부채를 한번 봐야죠. 뭐 얼마나 늘었나. 그래서 보니까 자산은 654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늘었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28억 원으로 작년에 4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자산 등등 있는데 크게 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그리고 비유동 자산도 늘었는데, 뭐 이건 이제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올 텐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산도 많이 늘었고요. 또 부채도 좀 늘었습니다. 부채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유동 부채가 좀 늘었고, 87억 원에서 939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이제 일단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ABL 바이오의 부채, 특히 기타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제 기타 부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역시나 크게 늘어난 게 작년에 2,400만 원밖에 안 됐던 계약 부채가 지금 873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뭐야 하고 보면은 밑에 나오죠.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부채로 인식하여 수행 의무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돈을 받았는데 아직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아직 그 상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기술을 이전해주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것들은 빚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되게 좋은 거고, 이제 천천히 그 아까 뭐 마일스톤에 따라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세세하게 어느 기간까지 어떤 기술을 얼마나 이걸 주고 그만큼 주고 나면은 이제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을 받아 놓고 아직 이제 기술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매출, 이게 기타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채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까 그 현금 흐름표도 그렇고 재무 상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부채가 크게 는 것처럼 뭐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어 그 수익이 점점점 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아직 많아서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뭔가 한 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딱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덜어냈고 그러면서 25,000원에 걸쳐 있는 상황. 주가는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시간에는 50원 빠졌으니까 뭐 약보합 정도 출발할까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약보합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 보면은 크게 갔다가 크게 빠졌다, 크게 갔다, 크게 빠졌다를 하는데 반복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아주 급등이 나오면서 34,8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그래서 5월 달에 2만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 중입니다. 25,000원까지 올라온 건데요. 가만히 보면은 1년 전하고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사실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가 좀 이상한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고, 지금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서 이번에 일단 그 반등이 이제 나오면 한 2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요. 수급에 따라 달라지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신발과 모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아디다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디다스 모자 많이 쓰고 다니는데 아디다스의 모자와 신발을 이제 ODM으로 주문 생산하는 회사고요. 제품 보니까 신발에 아디다스 ODM 신발 제품, 그 다음에 또 나이키와 언더아머 모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82.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보니까 신발과 이제 유통 및 기타 뭐 화학용품, 산업용품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신발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1분기 때 3,763억 원 매출이 나왔으니까 작년 전체 매출에 거의 4배 하면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 100만, 1000만, 1조 1385억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3,763억 원이 나왔으니까 실적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3,763억 원이었고 작년에 3,031억 원이었으니까 20% 정도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작년에 110억 원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작년에 116억 원이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156억,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나 보니까 일단 법인세 납부액이 늘었고 17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늘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할 때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금융기관 예치금이 늘었네요. 작년에 88억 원이었는데 701억 원으로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늘었고, 유형자산을 취득한 427억 원입니다. 그게 작년에 214억 원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늘었다는 게 좀 특이한 그런, 그래서 유형 자산도 지금 아마 1분기니까 아마 뭐 공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1분기에 작년 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말쯤에
크게 뭐 나와 있진 않네요. 공시가 돼 있진 않고, 이거를 유형자산 취득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거 취득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유형자산을 이제 그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서 그렇군요. 작년 말하고 이제 보니까 제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고 유형자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무상태를 보니까 이제 그 크게 무슨 달라지는 것은 매출 채권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기록을 하고 팔고 아직 이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좀 늘어났고요. 그거 말고는 유형 자산은 이렇게 4,973억 원에서 5,322억 원으로 이제 늘었는데, 요거를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유형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사실 취득은 이제 전기 말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고요.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이 감가상각이 작년에 51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3억 원으로 감가상각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300 몇십억, 37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빼면은 딱 기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370억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유형자산 새로 취득한 거는 더 줄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니까 부채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장기 차입금이 좀 늘었네요. 장기 차입금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차입금 이제 장기로 나눠서 갚으면 되는 그런 차입금이 좀 늘려놨군요. 최근에 그런 활동을 이제 장기 차입금을 늘리는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 제조업 분야들은 워낙에 금리가 이제 우려되니까 이 단기 유동부채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이 그 생각보다는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일단은 기관 매도가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팔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80만 주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45만 주를 매수. 그래서 한 달 전에 13,000원대였던 게 이제 만원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고요. 시간에 보니까 50원이 올라서 이제 광보합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시초가가. 그 화승엔터프라이즈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라인을 하나 쫙 그려놨는데요. 2020년에 이 자리 1,2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거기가 지금 1,800원이니까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코로나 사태 때 정도까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한 10,0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다행히 이제 MACD도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오른쪽 보시면 화살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RSI가 코로나 사태 때 이후에 올해 초, 그 다음에 얼마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초록색 동그라미 보시면 저점 부근, 지금 저점 부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잘 갈 것인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에 172억 원 영업이익이 43%가 늘고 3분기에 흑자 전환, 4분기에 2028%가 느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3분기에 3,200억 원대로 쭉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에 늘어납니다. 이게 4분기에 이제 이 화성엔터프라이즈는 실적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겁니다. 작년에도 3분기 때 뚝 떨어지고 4분기 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 3분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화성엔터프라이즈의 실적 개선이 되려면. 그래서 이 연간 실적으로 보니까 올해는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760억 원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971%가 늘어난 수치고요. 내년에는 1조 8천억 원대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1119억 원, 47% 증가. 내후년에는 2조 원 돌파에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로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가 지나고 올해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11월까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니까 7, 8, 9월이 지나고 10월쯤 되면 아마도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분명히 만약에 10,000원 정도까지 밀리거나 10,0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분할해서 매수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급반등이 나오긴 어려워도 더 빠지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제한적일 테니까 아마도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반등해 간다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적은 계속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3분기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의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하여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어야 하는 것들은 좀 빼면서 진행을 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종목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계속 하는 게 저는 힘들죠. 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대신에 도움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많은 종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이틀 연속을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토일 중에 하루 정도를 해서 종목을 좀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종목을 요 정도 유지하면서 내용을 좀 줄이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정도는 또 그때 가서 시간 보고 제가 시간이 괜찮으면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힘듭니다. 몸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 생각과 또 이 기본적인 분석, 또 기술적인 분석들을 골고루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일단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